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격증,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요점 정리 부분 중에서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소득세 종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세 번째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뭐 예금을 해놓고 나온 이자 있죠? 이자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해주죠. 그럴 때 배당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한다, 자영업을 한다, 뭐 식당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사업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그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경우에 연금소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받는 것들, 강연을 했다든가 강연비, 아니면 무슨 뭐 어느 대회 상금을 받았다든가, 뭐 아니면 복권을 당첨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서 누진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는요, 그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축적된 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양도소득 같은 경우 집을 샀다. 그러면 10년, 20년 있다 팔게 되는데 한꺼번에 팔았을 때 그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당해년도에 종합소득세와 같이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면 불리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관계없이 따로 분류과세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퇴직소득 마찬가지로 10년, 20년 근무하다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요, 특별히 그 2천만 원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도 중에 2천만 원 이하로 이자와 배당 소득을 받았다면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때는 원천징수 14% 플러스 지방소득세 10% 토탈 15.4%를 떼고서 종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2천만 원을 초과했다 이거죠. 이자와 배당 소득이 1인당. 그랬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하는데요. 6에서 42%의 세율을 부과한다. 그런데 제가 6%에서 42%인데 왜 14%에서 42%냐? 그것은요, 이자와 배당 소득만 있었을 때는요, 그 분리과세 세율이 14%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14%는 무조건 뗍니다. 6%를 떼진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자 소득세하고 배당 소득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이자와 비슷하다. 비슷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자 소득세라고 그냥 뭉쳐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배당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름은 좀 달라도 그랬다면 그것도 유형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종합소득세 중에서 사업소득세하고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는요,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열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명시된 걸 말해요. 이런 소득, 이런 소득, 이런 소득은 과세합니다.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분리과세하고 분류과세 뭐 헷갈리죠?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보죠.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랑 합쳐서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그 세금을 과세하고 종합소득세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납적 분리과세와 두 번째는 완납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먼저 완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분리과세인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납부가 종결됐다는 뜻을 말하고요. 예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자 소득 같은 거 먼저 예납적으로 14% 뗍니다. 일단은 예납, 미리 납부했다는 거예요. 떼고 나서 이것을 지켜봐서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추가하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그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합소득세에 애초부터 포함이 안 되는 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안에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지만은 금액이 작은 것은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뜻이고, 분류가세는 애초부터 종합소득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말고 뭡니까?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 따로따로 가세한다. 종합소득과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가세한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축적된 소득인데 그것을 종합소득과 같이 합쳐준다면은 너무나 큰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별도로 뭐 분류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은 당연히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들 있죠?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흐름도를 좀 아시면요, 굉장히 세금 산출에 아주 그냥 유리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총 소득이 있어요. 총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식대라든가 뭐 자녀 뭐 보육비라든가 이런 것들 비과세, 아니면 뭐 차량 지원비 이런 거 비과세 하거든요. 비과세 해주고요. 그래서 나온 종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공제 다 하고 나서 그 세금을 이제 매길 수 있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금액이 딱 나오죠. 과표라고 하죠. 그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산출세액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뺄 건 빼준다 이거죠. 세액공제로 빼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애초부터 감면하는 조건이 맞으면은 감면 빼줍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결정세액이고요. 결정세액인데 미리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매달 떼잖아요.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이 있단 말이죠. 기납부세액하고 결정세액하고 비교해 봅니다. 기납부세액이 훨씬 더 많더라. 결정세액보다. 그러면은 나중에 차액은 돌려줍니다. 환급해 주고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더라. 그러면 추가로 더 내야 되겠죠. 추가 징수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연말정산에서 많이 하고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율은요, 여기 딱 보시게 되면요, 둘, 넷, 여섯, 일곱, 7단계 누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총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6.6%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16.5%가 되겠고요. 10% 플러스해서 4600만 원 초과해서 8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4%, 26.4% 되고요. 그 다음에 8,800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땐 35%, 그 다음에 38.5%, 10%까지 합치면요.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일 땐 38%고요.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땐 40%, 5억 원 초과할 땐 42%로 지방소득세 합치면은요 46.2%,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것을 세금으로 내니까 과표가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누진과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쪽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을요 받으면 받자마자 이자소득세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14%로 떼죠. 물론 주민세 여기 그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15.4%를 떼겠죠. 다 뗍니다. 배당도 받을 때마다 뗍니다. 배당소득세 14% 플러스 뭐 10%더 떼죠. 그렇게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일단은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그것이 1인당 1년간 이자와 배당을 합쳐봐야 한번 합쳐봐서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아까 그 분리과세로 끝난 것으로 그냥 종결합니다. 원천징수로 종결하고요. 근데 합쳐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했더라. 그러면 종합과세로 전환해서 그 익년도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세율 6에서 42% 구간으로 다시 한번 누진과세를 당한다. 근데 이제 이자와 배당만 있었을 때는 최저 14%는 무조건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종합과세 합니까? 하고 계산하는데, 이 계산 방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원리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을 해서 큰 금액으로 종합과세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2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산출세.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이자 배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했죠. 원천징수 14%. 그거 플러스
5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초과했죠. 3천만 원 플러스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 그 합쳐요. 합쳐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최종 산출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을 A로 두고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 5천이다. 그럼 금융소득만 따로 계산을 해요. 저기 세금을 뭐 당연히 원천징수로 14% 했겠죠.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뭐 기타 뭐 다른 연금소득 같은 게 다 있더라. 그걸 다시 합칩니다. 합쳐갖고 각각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서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이걸 B로 둔다 이거죠. 그래서 A와 B 중에서 많은 것으로 과세를 한다. 그것이 바로 종합과세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분리과세 상품들은요, 요새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암기할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과거에는 다 그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이자를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의 이자, 이것은 분리과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로 누진과세하지 않고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리고요, 2013년도 1월 1일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죠? 보유한 그 거주자, 그 비거주자가 아니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세금우대저축이라고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상품들이 있어요. 세금우대 상품들.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액들은요, 분리과세로 세금을 종결 짓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요,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저축을 3천만 원까지 뭐 가입을 하면 거기서 나온 이자나 기타 등등의 세금은 비과세 처리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금융기관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가입한 것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전액 다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 대상자는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거나 독립유공자, 아니면 전쟁 상이자, 아니면 뭐 수급자, 아니면 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자,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 금융기관에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합산하죠. 2020년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법인세 알아볼까요? 소득세랑 비슷하지만 사실 소득세는 이제 개인이 버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법인은 그 주식회사나 기타 법인들이 내는 세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법인들은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하잖아요. 이것저것 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러나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순자산이 증가되었다면 과세합니다. 돈을 벌었다고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작년도까지 자산 부채가 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8억이죠, 작년에. 올해 이제 그래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해서 뭐 그 계산해 보니까 올해 순자산으로 2억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8억까지 합치니까 올해 말 결산해 보니까 10억이 된 겁니다. 순자산이. 그러면은 얼마 벌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자산 2억이 늘었잖아요. 그 2억에 대해서 법인세를 해당 연도에 과세한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율은요, 소득세율은 7단계 누진과세잖아요. 법인세율은 복잡해졌죠. 4단계 누진과세가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죠. 각종 공제하고 난 금액에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10%,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11%가 되겠죠.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여기에 걸리겠죠. 20%입니다. 22%가 되겠죠. 200억 초과, 3천억 원 이하인 경우, 대기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22%.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갖고 24.2%. 그 다음에 무슨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굉장히 순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들 3천억 초과인 경우에는 무려 25%를 뗍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해서 27.5% 4단계 누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알아볼까요?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한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은 누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상속인이 받았기 때문에.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죠. 돈이나 재산 가치가 있는 걸 줬다. 그것도 부의 무상 이전이에요. 대신 증여는 상속과 다른 것이 살아서 주는 걸 말하고 상속은 죽어서 주는 걸 남겨주는 걸 말하겠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거주의도 아니고 완전 포괄주의. 그건 뭐냐면 내가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비싼 집을 싸게 팔았다. 그러면 자식은 이득이 되겠죠. 그러면 이득된 부분들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 상속과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증여와 상속이라고 판단하면 과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율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 30억 원 초과일 때는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소득세 10% 그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똑같지만 다른 점이 좀 있다면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일거에 누진과세를 합니다. 50%막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별로 금액이 좀 작겠죠. 나눠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여세를 매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보다는 그 유산 취득세, 개별로 받는 취득세로 부과하는 증여세율이 세율은 똑같다 하더라도 좀 더 경감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